그 와중에 우리 한강 작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한강 작가님은 시인으로도 데뷔하셨고요. 네, 예, 처음에는 시인으로 데뷔하셨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소설로 등단하시고 소설가로서의 삶이 훨씬 더 길죠. 그래서 네. 이 소설 속에서 사실 항상 그 분투하는 인간, 예, 트라우마 속에서도 지지 않고 예, 굴복하지 않고 자기만의 삶을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는 눈부신 주인공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특히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이 소년이 온다에서 이 80년 광주의 아픔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80년 광주의 아픔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 예.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소중한 존재들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존재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총에 맞아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는데 그분들을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이야기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문학의 힘이 없었다면 이야기의 힘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어디 가서 또 다시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를 복원하는 거죠. 소설의 힘은. 그래서 그 문학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 가슴 속에서 문학의 힘으로 이야기의 힘으로 부활시키는 작업. 그것이 소설가의 아름다운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년이 온다를 고등학생한테 제가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문학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테마로 강의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정말 많이 감동을 받고 좋아하고 울었다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소년이 온다도 그렇고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는 제주 4.3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네. 이 4.3 사건의 트라우마도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 자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 작별일 거예요. 예. 죽었다면, 예, 우리가 사랑했던 존재들이 돌아가셨다면, 아, 이건 작별이 아닌가? 명백한 작별이 아닌가? 상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죽음과 삶이 이토록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계속 함께하는 듯 살아가는 거죠. 네. 그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듯 살아가는 것이고 또 눈보라 속에서 제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제주에서 친구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친구가 잘 있는지 예, 친구의 쇠를 돌보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이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네. 눈보라 때문에 정말 고립돼서 죽을 수도 있는 길인데 그 안부를 묻는 행위 자체가 이 친구를 구원하러 살리러 가는 길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의 안부를 묻는 일이 사랑과 우정과 구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인의 눈에는 작별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우리는 작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결코 작별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들이 네. 너무 아름답고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네. 네, 방금 한강 작가의 이 경험과 삶이 녹아든 작품 속 문장도 좀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 작가 소설을 집필하는 동안 또 늘 함께했던 노래가 있는데요. 김수인 평론가님, 좀 어떤 노래죠? 네, 기본적으로 한강 작가는 소설 집필 도중에 노래들을 많이 듣고 또 그로부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참고를 하는 그런 작가인데요. 또 그뿐만 아니라 소설을 다 쓰고 나서도 노래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택시 안에서 그 당시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의 초고를 완성한 다음에 택시를 탔는데 악동 뮤지션의 이별에 관련된 노래가 나오는 것 이걸 보면서 들으면서 또 공감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강 작가 본인도 음악과 관련이 있는 것은 2007년에 산문집을 내고 나서 그 산문집에 음악 부록 CD가 삽입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 부록에 들어가 있는 CD에 들어가 있는 곡들을 다 작사 작곡을 했고 나아가서 노래까지 불렀거든요. 어쩌면 한강 작가의 이런 행보는 문학과 음악 간의 친연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강 작가 이렇게 섬세하면서도 시적인 문장에 담긴 의미를 이 외국어로 잘 전달하기 위해선 특히나 번역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영국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역할도 참 컸다고 합니다. 정유일 평론가님,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예. 번역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의미를 많이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번역되지 않으면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와 그 이야기가 외국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데보라 스미스 같은 경우는 그때 굉장히 어렸고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용감하게 그때 당시에는 한국어를 배운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용감하게 작품을, 이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 또 쉽지도 않거든요. 예. 예. 그런데 굉장히 그 아픔을 너무나 고스란히 잘 생생하게 잘 전달하는 영어 번역으로 일단 한강 작가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번역가의 역할도 저희는 더 많이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번역을 해보신 분들은 알게 되는데 번역 자체가 창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언어로, 원래도 아름다운 단어지만 이걸 어떻게 영어나 불어나 독일어나 또 다른 언어들로 그 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들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언어를 다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까지도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번역에 대한 이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번역에 대한 지원과 또 번역가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예. 좀 형이라든지 네. 뭐 언니라든지 맞아요.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썼다면서요? 예, 그리고 한국 음식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영어로 무리하게 바꾸기보다는 소주는 그냥 소주로, 예, 떡볶이는 떡볶이로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김치도 이제는 다 알려졌고요. 볶음밥 이런 것들도요. 우리의 정서에 딱 어울리게 만든 그 언어에는 음식의 아우라라고 할까요? 그 음식만이, 한국 음식만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한국 음식에 대한 것은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저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말맛을 살린 번역 되게 중요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또 한강 열풍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는 바로 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최근 서점에 오픈런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난리가 났습니다. 한강 작가 작품을 사기 위해서 정말 줄이 늘어서는 장면이 SNS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방금 평론가님께서 번역의 중요성, 이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정말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노벨 문학상 작품을 우리가 원서로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원서로 읽는데 그게 한국어 작품이라는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깊이 있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뭐 작품에 따라서는 400배, 많게는 3000배까지 판매량이 폭증했다고 하고 반나절 만에 13만 부가 팔려나갈 정도로 지금 사도 아마 다음 달에나 돼서야 겨우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예. 특히 텍스팁이라고 해서 2030 세대들이 요즘에 독서하는 걸 굉장히 멋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또 퍼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반응이 뜨거운 것 같고요. 뭐 축하 행렬도 많습니다. 한강 작가의 모교인 연세대학교 백양로에도 축하 연수막 걸리고 연예인들도 축하 메시지 올리고요.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한강 열풍 일본까지도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관심과 동시에 좀 아쉽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 때문인 것 같은데 평론가님, 일본은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일본 작가들도 노벨문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네,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워낙 미묘하다 보니까 경쟁과 또 과거의 역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묘한 그 트라우마와 경쟁과 이런 질투와 이런 것들을 서로가 제일 많이 느끼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부럽지 않을까. 예, 부러운 건 사실 당연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강 작가를 정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강 보유국이라고. 네. 예, 한강 보유국이니까 이제 더더욱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지금은 축하 그 자체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본이 뭐 서운해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 자신이 이 책들을 읽는 것. 예,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와 채식주의자와 또 흰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또 여수의 사랑이라는 초기 작품도 좋고요. 또 검은 사슴이라는 작품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또다시 사랑받을 수 있고 저도 사실 알라딘과 예스24 또 교보문고에 잠깐 들어가려고 했다가 사이트가 마비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쁜 축제가 있는가?
예, 이렇게 사람들이 책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 이렇게 기쁜 일이라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노벨상 소식 짚어봤는데요. 한강의 기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 문학의 새 역사가 쓰였는데요. 그 역사에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